여기 미국 정부 관계자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며 분노를 터뜨리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게 무릎 꿇게 된 굴욕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토류라는 작은 금속 때문에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데, 미국을 농락한 한국의 교활한 전략,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자브릭스 손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광물 시장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죠. 세계 곳곳에서 캐내는 특별한 돌들과 금속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0일, 그날만큼은 제가 아는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컴퓨터 화면 3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왼쪽 화면엔 중국 광산들의 생산량 그래프가, 가운데 화면엔 주식시장 차트가, 오른쪽 화면엔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분기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오른쪽 화면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중국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 아래엔 숫자가 있었어요. 100%. 추가 관세 100%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히토류라고 부르는 특별한 광물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히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이상한 이름을 가진 17가지 원소들을 말하죠. 이 원소들은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풍력 발전기 같은 현대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했고 정제 능력은 무려 90%나 됐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 기계들 안에는 작은 모터와 배터리와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만들려면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세상에서 밀가루를 파는 가게가 단 하나뿐이고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이제 밀가루 값을 2배로 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빵집과 케이크 가게가 큰 곤란에 빠질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가운데 화면을 봤죠. 주식시장 그래프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듯 아래로 내려갔어요. 나스닥이라는 기술 회사들의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최고점에서 순식간에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7,700억 달러가 사라졌죠.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이에요. 상상이 되나요? 그 많은 돈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거예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멈추지 않았어요. 한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 전원은 캘리포니아의 한 기술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손 박사님, 우리 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그래요. 두 번째 전화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죠.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다음 달 생산은 어떻게 하죠? 중국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면...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한각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하지만 제 컴퓨터 화면 속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2018년 첫 번째 무역전쟁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도 관세가 올랐고 시장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뭔가 더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경고 사격 같은 거였다면 이번은 진짜 전투 같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었죠. 히토류 공급망 위기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도 했고 보고서도 제출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국도 손해인데 왜 그러겠어요?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반응들이 돌아왔었죠. 이제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토류는 21세기의 석유다. 제가 쓴 문장이었죠. 20세기에는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들이 석유를 차지하려고 싸웠죠. 21세기에는 히토류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했었습니다.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유럽 주식시장도 폭락, 일본 엔화 급등,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47개나 쌓여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죠. 긴급 고객사 미팅 요청, 질문, 대체 공급처 확보 방안, 도와주세요, 재고 소진 예정. 모두가 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았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패닉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눈은 떴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었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네오디미엔 원석이었죠. 회색빛이 도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돌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을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자,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니, 긴 몇 달이 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10월의 경고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기 시작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몇 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에 앉아 있었어요.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소식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베이징은 이제 원자재만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중국 기술로 만든 제품이라면 그게 세계 어디에 있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의원 한 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더군요. 국제무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는 평소에 그분 말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히토류요?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히토류는 특별한 금속들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겉보기엔 평범한 회색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질들이 없으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첨단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누군가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히토류가 없으면 현대 기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에는 히토류가 들어가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같은 이상한 이름의 원소들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작은 화면 안에도 히토류가 숨어 있습니다. 국방 시스템은 더 심각했어요.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통신 장비 모두 히토리 없이는 만들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히토류의 70%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더 무서운 건 히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였죠. 10월 9일이었어요.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발표가 났어요. 앞으로 모든 히토류 수출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완전 봉쇄였어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155%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어요. 이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이죠.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가져오면 세금만 155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은 미국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지니까요. 좋은 거 아니야?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도 대체품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중국 제품을 못 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들 재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꼭 제 기분 같더군요. 산업계에서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자동차 회사 사장이 말했죠. 우리 전기차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회사도 비슷했어요. 칩 생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토류 공급이 끊겼거든요. 국방부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미사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죠.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 재료가 없다니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봤어요.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미국의 히토류 비축량 거의 없음. 국내 생산 능력 중국의 10분의 1. 대체 공급처 찾기 어려움. 호주에 광산이 좀 있었어요. 미얀마에도 있었죠. 하지만 채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히토류는 땅에서 파낸 다음에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쳐야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원소로 만들어야 하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베트남이 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조금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열려면 최소 5년이 걸려요. 정제시설을 만들려면 그보다 더 걸리죠. 5년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만 밤을 새운 게 아니었나 봐요. 한 분석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걸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2010년에 일본과 분쟁이 있었을 때도 히토류를 무기로 썼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중국은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를 갑자기 막았어요.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죠. 결국 일본이 양보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훨씬 크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무기화였어요. 히토리라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국제 정치의 무기가 된 거죠.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세계 지도였습니다. 중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히토류 수출국이라는 뜻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파란색이었어요. 수입국들이었습니다. 빨간색이 하나, 파란색이 수십 개.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재활용이 한 방법이었어요. 오래된 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낮았습니다. 스마트폰 100개를 분해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대체 재료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었죠. 히토류 없이도 작동하는 모터, 히토류 없이도 밝은 화면.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은 좋게 걸릴 거예요. 비축분을 쓰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비축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길어야 몇 달치였습니다. 제 어깨가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이 없으면요? 인터넷이 없으면요? 히토류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주차장의 전기차, 집의 TV 모두 히토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히토류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줄까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도 같은 처지예요.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모든 선택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었어요. 그냥 덜 나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였죠.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어요. 백악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브리핑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이 암울한 현실을 설명해야 했어요. 독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중국의 이 계략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제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모든 경쟁자들을 완전히 앞질러 버린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허둥대는 동안 한국 회사들은 이미 최소 6개월치 히토류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아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숫자가 틀릴 리 없었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미국에 첫 번째 완전 통합형 히토류 시설을 짓고 있었답니다. 완전 통합형이라는 말은 광산에서 캐낸 돌멩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에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약 규모를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과 900억 원어치 계약을 맺었더군요. 유럽의 고급 브랜드들과는 2,6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이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장기 공급 협약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포스코 임원들과 컨설팅 회의를 했던 날이 기억나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과는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6월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대답했죠. 6월이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의 거대한 매장량이 세상에 알려진 건 8월이었습니다. 2,820만 톤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발표되기 훨씬 전이었죠.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미리 움직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알 수 있었나요? 우린 몇 년 전부터 중앙아시아를 연구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편하게 잠들어 있을 때 한국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하루아침에 세계 3위 히토류 보유국이 되었어요. 중국, 베트남 다음이었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히토류를 원한다면 한국을 거쳐야 했어요. 전략적 선견지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았죠.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봤어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지도 위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작은 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죠.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걸 수입해야 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절박함이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주했지만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제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히토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에 관한 거였어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도 각자 히토류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였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함께 움직이더군요. 정부도 적극 지원했어요. 해외 자원 개발 펀드를 만들고 외교적으로도 도왔죠. 배터리 회사들은 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전기차 배터리에는 네오디뮴, 코발트, 리튬 같은 히토류가 필수거든요. 그들은 광산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거래상을 건너뛰는 거예요.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히토리 수입 다각화 지수는 0.73이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여러 나라에서 고르게 수입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0.31이었죠.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포스코의 텍사스 시설이 완공되면 상황은 더 좋아질 거였어요. 연간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시작이 중요했죠.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히토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작은 나라였지만 거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은 좁았지만 생각은 넓었습니다. 우리 비결이 뭐냐고요? 한 임원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위기의식이죠. 우린 항상 다음 위기를 준비해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었죠. 절대 안주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그래프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다른 나라들이 당황할 때 한국은 침착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이 발견은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될 거였어요. 미국 정부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죠. 동맹국 한국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사실 말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찾아낸 기분이었죠. 한국이라는 조각, 이 위기를 헤쳐나갈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조각이었어요. 10월이 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ENGA임이라는 한국 회사가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테네시에 투자하려던 1억 5,250만 달러를 철회한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죠. 제 고객들이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엔체엠은 배터리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해질이 뭐냐고요? 배터리 안에서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액체입니다. 전기차에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회사가 미국에서 손을 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분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군요. 엔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루오발 SK라는 회사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포드와 SK온이 함께 만든 곳이었죠.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들도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장일을 1년이나 미뤘습니다. 1년이요?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공장 건설이 늦어진다는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었죠. 10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보가 떴죠. 테네시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가끔 사고가 나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더 읽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큐레이트 에너제틱 시스템스라는 회사였어요. 16명이 죽었습니다. 16명이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손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화면에 나온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회사는 TNT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폭약이요. 국방부와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곳이었죠. 그런데 공장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건물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문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 갔는데 폭발 원인을 찾을 수조차 없었대요. 증거가 너무 없었거든요.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졌답니다. 16km요.
그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봤어요. 조지아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했죠. 불법 노동자라면서요. 정부는 외국인들이 미국 법을 어겼다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자체 공장이 폭발했어요. 미국 회사가 운영하던 곳이죠. 미군인들이 일하던 곳이고요. 그것도 국방부 일을 하던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외국 근로자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우리 시설이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 하늘은 맑았어요.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장 관찰자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고객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엔침의 투자철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문제를 본 거예요.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았죠. 블루오발, SK의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리스크를 느낀 겁니다. 전기차 산업이 생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발 사고까지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외국 투자가 필요했죠. 새로운 기술도 필요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시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10월 테네시의 상황은 미국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합작 벤처는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체 시설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쓰면서도 슬펐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16명의 생명이 사라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몰랐겠죠.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어요. 그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죠. 시장은 이 신호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죠. 기업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테네시의 10월은 한 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들이 날아다녔죠. 마치 무언가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미국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하며 안전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정작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죠. 우리 자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리였죠. 우리 자신의 인프라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어떻게 전개될지요. 더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철회할까요? 더 많은 공장이 지연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고가 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테네시의 10월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냈죠. 그들이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테네시의 비극을 통해 본 진실을요. 카자흐스탄.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히토류와 전혀 연결이 안 됐어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나라, 유목민의 땅, 석유와 천연가스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히토류?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군요. 밤늦게 자료를 뒤지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자나, 카자흐스탄 광산. 그곳에만 2천만 톤이 넘는 히토류가 묻혀 있었습니다. 깊이는 무려 300m까지 내려가요.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모니터를 2번 확인했답니다. 이게 맞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전체 매장량은 2,820만 톤. 이전 추정치보다 41%나 더 많았습니다. 세륨과 란타넘 계열 원소가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원소들이요. 하드가 다시 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의회 회의록을 찾아냈죠. 그들은 수출 제한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자기 나라의 보물을 함부로 내주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협력 계약을 확보했더군요. 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았어요. 서울의 한 컨설턴트가 귀뜸해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 채굴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무역 레이더에 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의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히토류 생산국 목록이 나와 있었죠. 중국, 호주, 미얀마,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예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 현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 카자흐스탄에서 미국까지의 거리.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거리, 경제적 거리, 신뢰의 거리까지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카자흐스탄과 관계를 쌓아왔더군요. 투자도 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사람들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말이에요. 반면 미국은?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리핑 자료에는 늘 중국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 중국의 수출 제한, 중국의 전략적 활용, 중국.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워싱턴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카자흐스탄 히토류에 대해 들어봤어? 카자흐스탄? 거기 석유 많은 곳 아닌가? 그의 대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감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카자흐스탄의 광물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정, 채굴 라이선스 절차.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출발선을 훨씬 지나쳐 있었죠. 우리가 지금 뛰어들어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중했어요. 그들은 중국의 사례를 보고 배웠더군요. 히토류를 함부로 팔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미국이 히토리를 원합니다.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직접 갈 수 없어요. 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을 거쳐야 했어요.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벌려야 하다니요. 부탁입니다. 카자흐스탄 히토리 좀 나눠주세요. 권력의 역학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히토리만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죠. 채굴부터 정제, 가공, 제품 생산까지요. 똑했습니다. 중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원자재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현지인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좋았겠죠. 저는 메모를 정리했어요. 보고서에 넣을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내용을 위층에 보고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 진작 몰랐어? 왜 손을 안 썼어?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질문들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탓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죠.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자존심 상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둘째, 카자흐스탄과 직접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시작은 해야 했어요. 셋째, 다른 대안들도 찾아야 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죠. 카자흐스탄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썼어요. 그들의 2,820만 톤 히토류 매장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륨과 란타넘 계열이 풍부하다는 점이 중요하죠. 현재 한국이 선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과의 독자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외교, 경제, 기술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었죠. 힘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었으니까요.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자원을 무기로 쓰는 법을 배웠죠. 중국에게서, 러시아에게서, 오펙에게서 배운 거예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큰 나라들의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처럼 크지도 않고 중국처럼 무섭지도 않았죠. 하지만 믿을만 했어요. 기술도 좋았고 약속도 지켰습니다. 제가 만약 카자흐스탄 정부 관리라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한국을 선택했을 거예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정책 결정자들이 읽기나 할까요? 읽는다 해도 행동에 옮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일은 하는 거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었죠. 파일을 저장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히토류, 새로운 권력 지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뒤처졌다는 것.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클릭!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제 몫은 다 했으니까요. 그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빛만 환했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다음 수는 뭘까요?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미국은 결국 무엇을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히토류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고 카자흐스탄은 그 게임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미국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정말 변했더군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컴퓨터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개의 모니터가 깜박이며 숫자들을 쏟아냈죠. 빨간색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1101조 원이 증발했더군요. 1101조 원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 뒤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죠. 세계가 재배열되고 있었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막기 시작했어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전투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이랍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100%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죠.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조치였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펜타곤 관계자들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죠. 테네시 폭발 사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MP 머티리얼스의 히토류 가공시설에서 일어난 폭발이었어요.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광산 회사였죠. 폭발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엔체미였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가공회사였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철수했어요. 기술적 문제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압력을 받은 게 분명했답니다. 어디서 온 압력이었을까요? 조지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히토류 시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재였는지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불확실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시설들이 하나씩 문제를 덮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답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공급망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빨간 선들이 세계로 뻗어나갔죠.
하지만 이제 그 선들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선이었죠.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졌답니다. 한국의 위치가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카자흐스탄과의 연결이었어요. 중앙아시아의 이 나라는 히토류 광물이 풍부했죠.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히토류였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어요. 광산 개발 프로젝트, 기술 협력, 투자들이 있었죠. 둘째, 한국의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는 것과 사용 가능한 재료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한국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셋째, 미국 내 시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죠. 확장하면 되는 거였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핵심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이 회사가 미국의 통합 히토류 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채굴에서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었죠. 미국 땅에서요.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설은 미국의 첫 번째 완전한 히토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이 문장의 의미가 무거웠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경제, 가장 강한 군대, 가장 많은 기술 회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히토류라는 작은 광물 앞에서 취약했답니다. 테네시 폭발, 엔체엠 철수, 조지아 사건이 그걸 증명했죠.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세계를 흔들었답니다. 미국은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100% 추가 관세요. 강력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관세가 히토류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였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죠. 시진핑 주석처럼 강력한 연설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실행했어요. 카자흐스탄과 협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건설했죠.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니터의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세계 질서가 닦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어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힘이 있었죠. 중동이 중요했답니다. 석유 파동이 세계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히토류가 새로운 석유였어요. 주기율표의 특별한 원소들이죠.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이름들이요. 이 원소들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더 밝게 느껴졌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석유도 없고 석탄도 적고 금속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수입에 의존했답니다.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가공 능력을 키웠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유연해졌어요. 중국은 자원을 가졌지만 경직되었습니다. 미국은 힘을 가졌지만 의존적이었어요. 한국은 중간에서 연결자가 되었죠.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히토류 전쟁은 글로벌 파워를 재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했고 미국은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조용히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은 이제 서울의 파트너십을 통해 흐를 것입니다. 내만 손해를 멈추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인가? 과장은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투자 규모, 카자흐스탄 광산의 예상 생산량, 미국 시장의 수요 전망,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말이었어요.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지만 광물 의존성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힘이 없었답니다. 구호가 히토류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관세가 가공 기술을 만들어주지도 않았죠. 2025년 10월의 무역전쟁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언론은 관세에 집중했어요. 주식시장은 숫자에 반응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주기율표였어요. 그 오래된 화학표의 특정 원소들이요. 누가 그것들을 통제하느냐가 진짜 싸움이었죠. 그리고 그 통제권이 점점 더 서울을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었어요. 서울이었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중간자가 아닙니다. 핵심 연결자이자 필수 파트너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가 완성되었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유리에 댔어요. 차가웠답니다.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101조 원의 손실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죠. 기업들은 미래를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혼란 뒤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더 복잡하고, 더 연결되고, 더 균형 잡힌 질서였답니다. 히토리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판이 바뀌었죠. 선수들의 위치가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에서 작지만 기술적으로 진보된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가까웠죠. 내일 펜타곤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었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놀랄까요? 이미 알고 있을까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퇴근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었답니다. 히토리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힘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요. 미국 해군 장교가 충격 고백. 한국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23년 경력 미 해군 전문가가 극비 보고서 작성 중 발견한 충격적 사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니. 펜타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의 분석이 미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가 한국 조선소에서 목격한 것은 미국의 60년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 크로포드입니다. 미 해군 중령이죠. 제가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2025년 9월이었죠. 저는 호주 해군연구소의 비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기밀 보고서와 위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3년 동안 저는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제 경력을 쌓아왔답니다. 바로 핵 잠수함이 해군 전력의 정점이며 미국 해양 지배력의 궁극적 표현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날 아침, 제 경력에서 가장 논란이 될 보고서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숫자들이 제 가정과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재구성해도 같은 문구가 계속 나타났어요. 핵 잠수함만으로는 인도 태평양을 적절히 커버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자꾸만 분석 결과에 등장했죠. 우리의 50척 핵 잠수함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지만 가동률이 50%도 안 됐어요. 한때 우리 조선 상업의 자랑이었던 버지니아급 건조 프로그램은 일정보다 2년이나 지연됐답니다. 수십 년간 복무한 베테랑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들은 2030년 전에 대량 퇴역을 앞두고 있었죠. 우리는 교체 속도보다 빠르게 전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일시적인 차질, 예산 주기, 정치적 간섭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작전 준비태세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진실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핵 잠수함 지배의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기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전력 환경이 핵 잠수함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기 때문이었죠. 이 깨달음은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핵 잠수함 전력에 바쳤어요. 세 척의 다른 잠수함에서 복무했고
해군대학에서 우리 수중함대의 무적성에 대해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무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들을 쓰고 있었죠. 핵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사이의 비용 효율성 비율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배럴당 $80 정도인 현재 유가로는 의회 예산처가 계산한 바로는 핵 추진이 경제성을 갖추려면 배럴당 $223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경제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경제성만으로 제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서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작전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성장이 우리의 최악의 예측을 뛰어넘었어요. 한때 열등한 모방품으로 무시됐던 그들의 055형 구축함이 이제 진짜로 우리 기술 우위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더 빠르게 건조하고 더 공격적으로 배치하고 우리의 부족한 전력이 만드는 모든 공백을 채우고 있었죠. 한편 우리 조선소들은 수년 지연된 함선을 인도하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시설 한계,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건조 지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호주 해군연구소 보고서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저는 제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이 핵함대를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려 했죠. 특정 모델을, 특정 국가를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재래식 잠수함 능력이 단순한 보안을 넘어 특정 상황에서는 잠재적으로 우월한 작전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 해군에게 한국 잠수함 기술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사진에는 제가 USS 코네티컷함의 세일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젊고 자신감 넘치고 미국의 우월성을 확신하던 모습이죠. 그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장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위협이 진짜 해결책을 요구할 때 자부심과 전통은 작전 효율성의 형편없는 대체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을 보니 시드니 항구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청록색 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바다 아래에서 그리고 북쪽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력 균형이 매일 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다음 문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국 해군은 동맹국 잠수함 기술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쓰는 순간 저는 제 동료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도는 명확했고 격차는 벌어지고 있었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사무실 시계가 오후 3시 17분을 가리켰죠. 워싱턴에서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펜타곤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말해줘야 했어요. 편하든 불편하든 말이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너무 컸고 시간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전략적 필요성을 무시할 여유가 없었죠. 권고사항 1번이라고 타이핑했어요. 미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증가하는 작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핵 잠수함 전력을 보완할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 획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옳은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계속 썼답니다. 제 한국 해군 기술에 대한 교육은 거의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평범한 지역 잠수함 프로그램 분석을 하던 중이었죠. KSS 3급 잠수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반 잠수함의 한계와 전혀 맞지 않는 수치들이었거든요. 처음엔 데이터가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공식 발표에서 자국의 능력을 부풀리곤 하니까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관 평가 자료를 찾아봤고 공개된 보고서들을 모았죠.
여러 동맹국 정보기관의 기술 평가서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에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형 잠수함이 정말 놀라운 걸 해냈더군요. 세계 최초로 3가지 핵심 기술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거예요.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자체 생산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순항미사일을 위한 수직 발사 시스템이었죠. 이건 단순히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혁명적인 하이브리드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개발과 엄청난 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능력들을 모두 결합한 거였죠. 기술 사양서를 읽으면서 꿈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인할 때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KSS 3블록 1은 물속에 잠긴 채로 20일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블록 2는 AIP와 리튬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서 물속에서 35일을 버틸 수 있다고 했죠. 이 숫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력 잠수함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디젤 전기 잠수함이 이전까지 달성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같은 지역 작전에서는 이 정도면 사실 최적이었어요. 어떤 순찰 임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길고 깊은 바다가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저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본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일관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우리 국내 조선소를 완전히 구시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현대중공업을 연락 방문했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1980년대 이후 미국 해군 건설에서 본 적 없는 생산 라인 정교함이더군요. 시설은 현대적이었고 노동력은 숙련되고 많았으며 첨단 시스템 통합이 아주 쉬워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소음 신호 데이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독립적인 음향 분석에 따르면 KSS-3은 물속에서 90데시벨 이하로 작동했습니다. 독일의 자랑스러운 타입 212A보다 조용했죠. 탐지가 확실한 게 아니라 확률적이 드는 임계값에 거의 도달한 수준이었어요. 우리 원자력 잠수함이 고전하는 얕은 물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하면 실제 강대국 경쟁이 펼쳐질 작전 환경에 이상적으로 맞춘 플랫폼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정말로 사로잡은 건 미사일 통합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자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계획된 버전의 사거리는 1,500km까지 확장되었죠. 각 함정당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어서 일제 발사가 가능했어요. 이건 우리 잠수함이 대대적인 개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빈틈을 메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초과하는 진정한 전투 능력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불편한 비교로 돌아왔습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약 40억 달러였고 42기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KSS-3 잠수함 5척을 구입할 수 있었죠. 이 5척은 총 70기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었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손실 분산 효과는 명백했어요.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잃으면 탑재된 모든 능력이 단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 분산된 재래식 전력은 중복성을 통해 회복력을 제공했죠. 한국 해군 기술을 연구하면서 제 경력에서 2번 본 적 있는 패턴을 또다시 인식했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은 V-22 오스프리에 영국 롤스로이스 터보샤프트 엔진을 채택했어요. 국내 대함보다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10년 후에는 우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 지연되자 에이브람스 탱크에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의 자존심이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실용주의가 승리했어요. 운영상 필요가 요구할 때 미국은 국내 기술보다 효율적인 외국 기술을 채택했죠. 한국은 3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일정으로 말이죠. 정보 분석은 한국 기술이 요구사항을 초과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술이 충분히 좋은가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문화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속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한국 잠수함은 실제로 작동했고 비용 효율적이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최고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최고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최고를 인정하는 걸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보고서의 재정 분석 부분을 작성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품고 있던 환상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저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이 비싸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최강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군요. 핵잠수함의 유지 비용은 일반 잠수함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핵연료를 갈아 끼우고 원자로를 손보려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 그런 곳이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우라늄 연료를 관리하고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사능 안전을 지키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들이 필요했죠.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핵잠수함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먼 바다에 배치하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맹국 기지에 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배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러면 작전 효율이 뚝 떨어졌어요. 반면에 일반 잠수함은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현대식 해군 기지에서 정비할 수 있었거든요. 디젤 엔진이나 배터리는 선박업계에서 흔히 다루는 기술이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쓰는 고급 AIP 시스템이나 리튬이온 배터리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긴 했지만 핵 잠수함만큼 복잡하진 않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전을 더 유연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 시간도 짧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써도 됐어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태평양은 무척 넓어요. 640만 제곱마일이나 됩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400척이 넘는 배를 운영하고 있었죠. 2030년이 되면 435척을 넘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우리는 핵잠수함 50척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중국의 확장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리적 현실은 명백했죠. 우리는 더 많은 잠수함이 필요했고 그걸 경제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혼합 함대 구조가 답이었어요. 핵잠수함은 깊은 바다에서 작전하고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오래 순찰하는 임무를 맡으면 됐죠. 하지만 지역 작전이나 얕은 바다 임무는 어땠을까요? 그런 곳에선 오히려 첨단 재래식 잠수함이 더 유리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불리한 환경이었거든요. 이용도 절감됐어요. 그러면 잠수함 총 숫자를 늘릴 수 있었죠. 함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저는 3가지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모델 A는 현재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거였습니다. 전부 핵 잠수함으로 가는 거죠. 건조는 계속 지연되고 2035년쯤이면 작전 가능한 배가 35척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모델 B는 10년에 걸쳐 첨단 재래식 잠수함 20척을 추가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 가능한 배가 총 55척이 되죠. 전체 구매 비용은 20%나 줄어들고 지리적 커버리지는 훨씬 넓어졌어요. 모델 C는 계획된 핵잠수함 절반을 재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작전 가능한 배가 60척이 되고 비용은 35%나 절감됐어요. 2030년이면 부족한 전력을 완전히 메울 수 있었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델 C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가장 많은 잠수함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기술적 위험도 분산됐습니다. 국내 조선소만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재앙이에요. 동맹국과 협력해서 건조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훨씬 튼튼해졌죠. 저는 권고사항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현재 구매 전략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잡전상으로도 불충분합니다.
핵 잠수함만으로는 분쟁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동맹국이 생산한 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작전상 필수예요. 반대 의견이 나올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핵 추진을 포기한다고 비난할 거예요. 미국 조선업을 망친다고요. 외국에 의존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요. 하지만 그 비판들은 다 틀렸습니다. 저는 핵 잠수함 능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확대하자고 제안했어요. 거기에 비용 효율적인 재래식 전력을 더하는 거죠. 미국 조선소는 계속 핵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동맹국 조선소가 재래식대를 맡으면 오히려 우리 시설의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한국 같은 긴밀한 동맹과 협력하는 게 안보를 약화시킬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강화되는 겁니다. 한국은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는 이미 광범위하게 군사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략 환경이 이런 진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미국 조선소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죠. 러시아는 핵 잠수함과 함께 상당한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계속 운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NATO 동맹국들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혼합 함대가 순수 핵이나 순수 재래식보다 더 나은 장점을 준다는 걸요. 미국은 교리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경직성이 치명적 약점이 되기 전에요. 숫자는 명확했어요. 현실은 냉정했죠. 태평양은 너무 넓고 중국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핵 잠수함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숫자를 확인하고 모든 문장을 점검했죠.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큰 논쟁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요. 경제적 현실과 전략적 필요성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했어요. 더 유연해져야 했고 더 현실적이어야 했죠. 핵잠수함의 미력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숫자를 확보하고 핵 잠수함으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략이었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동맹의 힘을 활용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하는 것.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제출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태평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했죠. 잠수함 자료를 분석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로 눈길이 갔어요. 수상 함정, 그러니까 바다 위를 다니는 전투함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위기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잠수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를레이 버크급 구축함이라는 배가 있어요.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죠. 이 배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하고 잠수함을 찾아내고 적의 배를 공격하고 항공기로부터 함대를 지키는 일까지. 한 척의 배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전문가들은 매년 최소한 10척의 새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태를 지키려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미국 조선소들은 1년에 겨우 2척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1년에서 2년씩 늦어지곤 했답니다. 10척이 필요한데 2척밖에 못 만드는 상황. 초등학생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벡스 아이언웍스와 헌팅턴 잉걸스,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이런 큰 전투함을 만드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두 곳 다 있는 힘껏 일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부족했어요. 배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용접공, 배관공,
전기 기술자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자분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계셨어요. 새로 배우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조선소 시설 자체도 문제였어요. 동시에 여러 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죠. 그리고 비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2조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것도 매년 더 비싸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조선소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네 해군을 위해서도 배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도 만들었죠. 그런데 그 효율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조대왕함이라는 한국의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 사진과 명세서를 검토했어요.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만든 배였죠. 품질은 훌륭해 보였고 미국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도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건조 기간이었어요. 용구를 놓는 것부터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기까지 대략 4년이 걸렸답니다. 미국에서 같은 배를 만들면 7년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 전투함을 꼭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할까요? 능력이 입증된 동맹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안 될까요? 제가 잠수함에 대해 제안했던 것처럼요. 당연히 반대 의견들이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군함을 만드는 걸 금지했거든요. 존스법이라는 법과 여러 국당 조달 규정들이 국내 조선업을 보호하고 있었죠. 마치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요.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상 필요할 때, 그리고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할 때는 예외가 인정됐어요. V-22 헬기의 엔진이나 트로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랬죠. 동맹국의 기술이라도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선례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구축함 생산 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1년에 아를레이 버크급과 비슷한 구축함을 5척 만들 수 있다고요. 미국이 현재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죠. 이 회사는 이미 미국 방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 같은 회사들과요.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술 유출 걱정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기꺼이 팔아준 최신 무기들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도 잠수함대와 비슷했어요. 한국에서 만들면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어쩌면 더 좋은 품질로 배를 얻을 수 있었죠. 미국 조선소는 핵심 능력을 위해 계속 배를 만들고 수량을 늘리는 부분은 동맹국이 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력 격차를 빠르게 메우면서도 미국 조선소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퇴역 제독들을 인터뷰했어요. 의견은 다양했지만 몇 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더군요. 지금 상태의 국내 조선업은 전략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고요. 한 전직 중장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척 만드는데 7년 걸리는 조선소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정치가 어떻든 우린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죠. 해군의 임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조선소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한국 조선소가 더 좋은 배를 더 빠르고 싸게 만든다면 우리는 한국 배가 필요한 겁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분석해야 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죠. SM-2, SM-3 미사일도 쓰고 있었고 미국 센서와 무기체계 전부를 자기네 구축함에 통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능력도 있었고 보안의식도 확실했어요. 게다가 구획화도 가능했습니다. 정말 민감한 미국만의 고유 기술은 국내에 남겨두고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표정보고서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처음에는 3척만 계약하는 거예요. 개념 증명을 위해서죠. 이 배들은 미국 사양대로 만들고 미국이 감독하고 미국 해군 기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만약 성공하면요.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년 5척씩. 총 50척의 추가 전력이에요.
이건 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50척. 현재 미국이 10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죠. 이 배들이 있으면 서태평양의 모든 핵심 해역에 충분한 전력을 배치할 수 있었어요.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일본 주변, 한반도 인근까지요. 중국이 빠르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쉬지 않고 배를 찍어냈어요.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잠수함까지. 우리가 1년에 2척 만드는 동안 그들은 10척 이상을 만들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숫자에서 완전히 밀릴 게 분명했어요.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숫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빠르고 경제적이고 검증된 방법이었죠. 물론 반대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조선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걱정, 기술 유출 우려, 정치적 반발까지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현실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념을 고수하며 서서히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 해법으로 승리를 확보할 것인가.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았죠.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미국 해군의 미래, 나아가 태평양의 평화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때론 과감한 결정도 필요했죠. 이지스 파트너십, 이게 답이었어요. 2025년 9월, 저는 제 보고서를 호주 해군 연구소에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폭풍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48시간 만에 제 제안들이 국방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해군 커뮤니티 전체에서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반대는 예상했던 곳에서 나왔지만 그 강도는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미국 조선소 노조는 제 제안을 국방의 외주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해군 조선소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제 분석을 패배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이라고 불렀죠. 심지어 같은 해군 장교들 중 일부는 제가 핵잠수함 공동체를 배신하고 미국의 산업력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어요. 비판이 뼈 아팠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비판은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논쟁거리를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답니다. 제가 미국 조선업을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 제안은 오히려 과부하 걸린 국내 조선소의 압력을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핵 잠수함이나 다른 플랫폼처럼 미국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광범위한 동맹 관계를 상기시켰죠.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이미 미국 시스템은 신뢰받으며 운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핵잠수함의 독점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용상의 수학적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순수 핵잠수함 함대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건 해군 내부의 제도적 저항의 정도였어요. 핵잠수함 커뮤니티는 60년 동안 미국 해군 사고방식을 지배해왔답니다. 많은 고위 장교들이 핵추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죠. 그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조차 자신들의 평생 업적에 대한 암묵적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직 잠수함 제독은 반박문을 발표했어요. 미국 해군력은 미국 핵잠수함에 달려있다. 이 약속을 희석시키는 어떤 것도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위협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조용히 현실주의자들이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소장 한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제 분석이
많은 우리가 생각해왔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마침내 명확히 표현했다고 하더군요. 의회 예상국 분석가들은 제 경제 모델링을 확인해줬습니다. 동맹국 해군 장교들, 특히 호주, 일본, 한국의 장교들은 자국의 능력을 인정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젊은 장교들, 실제로 미래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대체로 제 제안을 지지했답니다.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퇴역한 사성제독 여러 명이 공동 사설을 발표하며 혼합함대 개념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제 것과 일치했죠. 해군력은 기술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수적 적정성도 필요하다. 미국은 핵 잠수함의 탁월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맹 파트너십과 재래식 잠수함 통합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이용 가능한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 저는 또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펜타곤의 내부 연구들, 기밀이었지만 요약본이 유출되었는데 수년 전에 이미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더군요. 제 공개 제안은 단순히 많은 분석가들이 사적으로 조언했던 것을 목소리를 낸 것뿐이었답니다. 차이점은 제 보고서가 동맹연구소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분석들을 억눌렀던 관료주의적 정치적 저항을 우회할 수 있었죠. 토론은 미국 전략문화 내부의 깊은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미국 독점 생산과 핵 추진 지배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죠. 다른 한쪽에는 실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 활용, 비용 효과성, 운용 효과성이 국적이나 추진 방식과 관계없이 조달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싸움은 실제로 잠수함이나 구축함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21세기 현실에 맞춰 전략적 사고를 적응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제 제안을 옹호하는 여러 공개 포럼에 참여했어요. 논쟁은 기술적이 되었고 때때로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토론의 방향이 바뀌는 걸 알아차렸죠. 비판가들은 처음에 한국의 능력을 열등하다고 무시했어요. 이제는 품질을 인정하지만 필요성을 의문시합니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이제는 면제 메커니즘을 논의해요. 처음에는 미국 독점을 고집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비율의 외국 콘텐츠가 허용 가능한지 토론하더군요. 대화는 천천히 현실주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2025년 말까지 해군 지도부 내에서 제 제안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이 여전히 너무 높았죠. 하지만 조달 담당자들은 조용히 한국 조선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잠수함 부대 계획자들은 혼합함대 구조를 모델링하기 시작했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지만 말이에요. 이 마지막 장을 쓰는 건 2026년 초예요. 제가 처음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죠. 모든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배를 만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더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미국 국방 회사들과 더 많이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동맹국의 군함 제작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미국 해군도 2026년 1월에 30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동맹국과의 건설 협력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는 산업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제 제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장했던 개념들이 곳곳에 보이더군요. 더 중요한 일도 있었어요. 2026년 2월에 저는 비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향은 확실했죠.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이 만든 잠수함과 구축함을 미국 해군에 포함시킬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로 바뀌었답니다. 전략적 논리는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중국은 계속 해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지금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전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비용 효율적인 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이미 입증된 능력을 제공할 수 있죠. 핵 잠수함만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국방계획가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한국 관계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죠. 한 한국 방산업체 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능력을 개발했지만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한국 기술이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선택지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었어요. 순전히 미국의 작전 요구사항에 집중했을 뿐이죠. 하지만 제 작업이 진짜 능력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됐다면 기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외국에서 국방 장비를 사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집단들이 있죠. 기술 보안과 산업 정책에 대한 정당한 우려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동맹국 생산을 고려할지 말지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실행할지를 협상하고 있답니다. 저는 종종 그 9월 아침을 떠올려요. 제 확신이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 인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의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가 잘못됐다고 아는 입장을 계속 옹호했다면 그게 진짜 배신이었을 거예요. 부족한 함대에서 복무할 수병들에 대한 배신,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 그리고 지적 정직성 자체에 대한 배신이었겠죠. 미국 해군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정체가 아니라 진화를 요구해요. 핵 잠수함은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제공하는 놀라운 플랫폼이죠. 국내 조선업은 산업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 안보를 보장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강점들을 동맹국의 능력,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 혁신적인 조달 전략으로 보완하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전략적 현실에 대한 적응이랍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은 21세기 지정학을 정의할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존재가 침략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판명되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둘 중 하나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조달 정책은 전통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작전 효율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구축함 건조 능력은 진짜 문제들에 대한 진짜 해결책을 제공해요. 이런 능력들을 미국 전력 구조에 통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작전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역사가 제 권고를 선견지명이 있다고 평가할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저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옳다고 믿는 입장을 옹호했으며 중요한